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주요 인사들이 모인 신년 인사회에서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신년 인터뷰에서는 북핵 대응을 위해 공동연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가 새해 첫 출근일부터 지역 민심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주요 지지 기반인 대구에서 신년 교례회를 진행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경남 지역 민심 투어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국방부가 지난주 금요일 저녁 미확인 비행물체 논란을 일으켰던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단 분리는 물론 모의위성 탑재체 분리까지 공개됐는데 국방부는 1차 시험 발사 때보다 진일 보완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의 PCR 검사가 의무화됐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단기 비자 발급도 일시적으로 중단했고 오는 5일부터는 출발 전 음성 확인서도 의무화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월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문을 열겠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에 중대 선거구제가 화두로 던져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거론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처럼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대신에 더 넓게 선거구를 설정해서 여러 명의 의원을 뽑자는 겁니다. 선거구 개편은 우리 정치사의 오랜 쟁점이기도 하죠. 일부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맞물리는 문제이기도 해서 현실화가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잠시 뒤 정가는 코너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새해 첫 거래일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던 코스피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뒤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내내 부진했던 코스피, 올해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거래소의 힘찬 카운트다운이 울려 퍼집니다. 올해 한국 증시의 첫 거래를 시작하는 개장식이 열린 겁니다. 코스피는 2249.95의 장을 열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보다 0.61% 오른 수준입니다. 하지만 오후로 갈수록 상승폭을 조금씩 줄이더니 결국 0.48% 내린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흐름으로 1.25%나 내려 첫날을 끝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하락 출발했지만 8.1원 오른 1272.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수출이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장 초반에 그런 업종 또는 이제 해당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순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모습을 좀 보이다가 장 후반 들어서는 좀 차익 매물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지난 한 해 코스피는 내내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1년 만에 무려 25% 가까이 하락하며 4년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당장 증시가 1월 강세를 보이는 1월 효과를 두고도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높은 물가에 지수 반등이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하반기에 반등하는 이른바 상저하고 전망이 많지만 경기 침체 연착륙과 주요국 긴축 완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미국이 좀 금리 인하의 어떤 시그널을 주게 되면 반도체와 같은 이제 경기 회복으로 인해서 일부 좀 반등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인데 역시 변수는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가 살아나느냐? 한국거래소는 새해를 맞아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낡은 관행과 불편한 규제들은 과감히 혁신하겠습니다. 깜깜이 배당 관행을 개선하고 글로벌 투자자 진입 규제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위기를 넘어 힘차게 재도약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새해를 맞이해 어느 때보다 분주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전통시장인데요. 3주 뒤면 설 대목이지만 고물가 여파로 손님들 지갑이 좀처럼 열리지 않으면서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 첫 주 전통시장 상인들의 손님 맞이가 한창입니다. 지난해보다 더 낫길 바라는 마음이 굴뚝 같지만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은 올해도 계속됩니다. 이곳 과일 가게는 사과 한 개당 가격을 1,000원에서 1,250원으로 한 달 사이 25% 올렸습니다. 겨울철에 많이 찾는 귤 소매 가격은 5kg에 14,000원에서 최고 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기준 시금치 1kg 평균 소매 가격은 7,443원으로 한 달 전보다 3.3% 올랐습니다. 배추 한 포기 가격도 한 달 새 4.5%, 닭고기 1kg당 가격도 4% 넘게 뛰었습니다. 새하면 막 이제 들뜨고 그랬었는데 신년도 명절이었었는데 거의 이제 그런 분위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고 서민들 주머니가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1%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습니다. 덩달아 지갑 사정이 가벼워진 손님들도 시름이 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떡국만 한 그릇 끓여 먹고 넘어가자고 하니까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그전에는 많이 해서 노나 먹고 그냥 싸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할 수가 없어. 너무 비싸니까. 올해는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까지도 줄줄이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이번 주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 등이 참석한 신년 인사회에서 3대 개혁을 거듭 강조하면서 경제 발전을 막는 폐단을 바로잡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내 언론과 신년 인터뷰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 공동연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신년 인사회 참석을 위해 청와대 영빈관을 찾았습니다.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등 5부 요인, 국민의힘 정의당 지도부, 국무위원까지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신년사에 이어 기득권 타파를 내세우며 다시 한번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됩니다.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의 속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이어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국정과제와 개혁 안건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국민과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계 인사들과 만나 신년 인사를 나눴습니다.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규제 개선과 노동 개혁을 확실히 추진해 정부가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낡은 제도와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와 금융으로 투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이 없었던 반면 특정 언론사와 단독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핵전력을 한미가 공동기획, 공동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핵무기 활용 계획과 정보를 공유하고 훈련도 공동으로 한다는 뜻으로 이에 대해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선 만남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보여주기식 만남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저녁 시험 발사한 고체연료 우주 발사체 발사 장면을 공개하면서 1차 시험 발사 때보다 진일보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의 목격담을 둘러싼 혼란과 관련해선 해상 안전 등을 고려해 저녁에 시험 발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대한 굉음, 뿜어져 나오는 연기와 함께 발사체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대기권을 뚫고 단분리는 물론 모의 위성 탑재체 분리까지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지난달 30일 순수 우리 기술로 발사된 고체연료 추진 우주 발사체의 2차 시험 모습입니다. 이번 발사에선 1단을 제외한 2, 3, 4단의 엔진 점화와 연소 시험을 진행했고 페어링 분리는 물론 모의 위성 탑재체 분리 검증까지 이뤄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3월 있었던 1차 시험과 비교했을 때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고체연료 추진 발사체는 액체연료 추진 발사체보다 이동이 쉽고 저비용으로 단기간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독자적 우주전력 건설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이정표라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최종 개발 단계인 1단 분리 시험을 제외한 결과인 만큼 불완전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1단을 완전히 개발해야
우주 발사체로서 실질적인 기능, 그래서 아마 그런 시험까지 가기에는 뭐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는 발사 당시 전국 곳곳에서 목격담을 둘러싼 혼란이 빚어질 거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다며 해상 안전구역을 확보하거나 어민의 조업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어두워진 시간에 시험을 실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올해 정부가 다양한 대책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하고 현재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는 서울과 경기도 대부분 지역이 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연초부터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착륙을 위해서는 수요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어서 낙하산을 매달아줘야 한다며 새해에는 속도감 있게 수요 규제를 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속도를 언급한 만큼 조만간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를 뺀 모든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성남과 과천, 하남, 광명이 해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 세제와 대출, 청약 규제 등이 완화됩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 대비와 관련해 원희룡 장관은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규제를 축소하겠다는 세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앞세워서 과도한 도시계획 규제라든지 개발 제한 구역 또는 부족한 교통망을 확충해서 실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내놓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위한 금융의 완화라든지 규제의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습니다. 건설업계에 금융 지원책을 제공해서 부동산 거래 단절이 경제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일제히 선거구제 개편 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각 정당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실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인터뷰를 통해 중대선거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선거구마다 한 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다 보니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2명에서 4명을 선출하자는 겁니다. 입법부 수장인 김진표 국회의장도 현행 소선거구제는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면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다당제를 전제로 한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보수 쪽 대표들이 몇 명은 당선되고 거꾸로 대구 경북에서도 진보 쪽 정치인들이 당선이 되어야 협치가 되고. 김 의장은 구체적인 선거법 개정 일정까지 내놨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한두 개 개정안을 만들면 다음 달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를 논의하자는 겁니다. 여야도 승자 독식이나 민심 왜곡 등의 문제에 현행 소선거구제의 개편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선거구를 합친 뒤 여러 명을 한꺼번에 뽑는 중대선거구제는 현역 의원들의 정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각 당의 입장은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일부 기초의원 선거를 중대선거구제로 치러본 결과 민주당은 대구서 2명이 당선됐지만 국민의힘은 광주에서 모두 낙선했습니다. 인구 밀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은 소외될 수 있고 2인 선거구에 그칠 경우 여전히 소수 정당의 기회는 차단되는 등 개편 논의 과정에서 해결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강원도의 한 절반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주민들의 대표성, 주민들의 권익 보호 이런 거에 소홀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선거 환경이라든지 국민에 따라서 유불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제도만 놓고 볼 때는 유불리를 따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내년 총선 1년 전인 올해 4월 10일 법정 기한까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끝내야 하는 만큼 정치권이 앞으로 석 달 동안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당내 결속 따지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을 주최한 신년 인사회에 참석하는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이재명 대표는 이튿날 경남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당 연례 행사라고는 했지만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당 뿌리 찾기를 내세운 강행군 일정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뿌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신년에 일상적으로 하는 공식 행사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선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정부를 향한 전방위 검찰 수사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거듭 드러낸 이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란 분석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새해부터 친노 친문 끌어안기에 주력하면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 예방 등 새해 일정을 이유로 대통령실이 초청한 신년 인사회 참석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탄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며 야권이 요구하는 1월 임시국회 일정도 이 대표 강제 수사를 감안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피하려면 임시국회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짧게 하고 구속영장이나 이런 체포가 가능하도록 한 기간을 두어야만. 당 일각에서도 1월 위기설과 함께 이 대표 수사에 대비한 플랜 B를 구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할 조짐입니다. 구를 3개 판다고 해서 교토 3굴이라는 고사정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민한 토끼를 닮아서 플랜 2, 플랜 3 이렇게 해서 좀 대안을 많이 마련하는. 다음 주로 예상되는 이 대표 검찰 출석과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일몰 법안 등 여야 쟁점 현안이 맞물리면서 방탄 임시국회 공방은 한층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오는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핵심 변수로 이른바 윤심과 당심이 꼽히는 가운데 차기 당권 주자들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최한 신년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보수의 심장 TK에 집결한 건데요. 당권 주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을 놓고는 미묘한 신경전도 펼쳐졌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의 당권 잠룡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실상 새해 첫 공식 일정으로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택한 겁니다. 주요 참석자 수만 200여 명으로 대통령과 깊은 대화를 나누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빠지지 않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후 당권 주자들이 나란히 찾은 곳은 전체 당원의 40%가 집중된 영남권, 그중에서도 보수의 심장 TK였습니다. 당원 투표 100%로 새 대표 선출 방식이 바뀐 상황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TK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540년 전에 안동에서 강릉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만하면 원조 TK 자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처가가 구미입니다. 구미 선산입니다. 출마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을 이어가는 쪽도 당심 구애 작전에서 빠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모태 TK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지셨을 때 저희 아버님이 대구 비행장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태 TK 맞지 않겠습니까? 다만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 교두부가 어디인지 또 그에 적합한 당대표가 누구인지를 놓고는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당권 주자들의 수도권 험지 출마론으로 뭉친 안철수, 윤상현 의원이 공동전선을 형성했습니다. 지난 총선은 수도권의 패배입니다. 121석 중에서 17명 살아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수도권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저는 그럴 각오로 뛰고 있고,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심장이 싸웁니까? 손과 발과 팔과 다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손과 발과 팔과 다리 역할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수도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권의 중요성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수도권에 기반을 둔 주자들이 다른 후보들을 겨냥한 모양새인데 행사에 불참한 김기현 의원은 한가한 이야기라면서 방송을 통해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다 비윤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연일 당원 개정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터라 2달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신경전은 갈수록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뉴이저의 새해 첫 정치 대담인데 사실 지금이 신년을 맞아서 모든 분들이 어떤 기대와 희망을 안고 이제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치권 같은 경우에는 워낙이 쟁점도 많고 갈등도 많은 그런 동네라서요. 여전히 새해 벽두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이제 출발하는 것 같긴 합니다. 하나하나 좀 쟁점들을 풀어보기로 하죠.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 내용부터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정 운영 방향을 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는데요. 예상대로 3대 개혁을 강조했고, 하지만 반면에 이제 협치, 통합, 대화 이런 말은 나오지 않더라. 또 이례적으로 북한 관련 언급이 직접적으로 나온 게 없더라.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 정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아무래도 가장 큰 문제는 경제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신년사에는 나중에 별도로 이제 기자회견이나 대국민 또 기자회견 할 걸로 보여지는데, 예. 일단은 신년사라는 것은 새해 인사하는 모임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간단하게 신년사에서는 경제 문제 특히 11번 언급했고, 또 최근에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472억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14년 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회복하고 또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가지고 외교든 또 기업이든 정부의 역량을 총집결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개혁해야 될 비효율적인 낭비 부분이 많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제 노동개혁을 하겠다. 그래서 노사 관계를 공정하게 하겠다. 또 노동과 노동자의 관계를 공정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대 그 개혁 중에서 연금 개혁, 연금은 이제 크게 보면 4가지 직역연금이 있습니다. 공무원, 그다음에 상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이 있는데 지금 대부분 다 적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다음 국민연금도 조금 있으면 이제 상당히 늦게 받고 또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그런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계획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가를 더 효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경제와 개혁 방점이 지켜져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야당과 협치가 돼야지 경제도 살리고 이런 개혁 과제들을 입법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따로 별도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고요. 북한 관련된 문제는 최근에 도발이 많기 때문에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 현장을 가시거나 또 다른 언론을 통해서 입장 발표를 단호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개혁들 과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야당과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무래도 강대강 여야 대결 국면에서 좀 협조 또는 협치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한 그 메시지 전달이 있고, 또 특정 언론사에 이제 별개의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또 밝히는 내용이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대 개혁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역시 이제 야당과의 협치가 전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법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이거는 좀 계속 과제로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신년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제 위기 극복, 네. 그리고 노동, 연금, 교육의 이제 3대 개혁에 대해서 강력하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국민적인 공감대 또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이제 신년사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국민 통합 그리고 또 야당과의 협치가 빠졌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혹시 새해도 지난해와 같은 그런 대결주의적인 국정 운영 방식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좀 우려가 되고요. 지금 이제 대북 관련 메시지가 또 빠졌는데,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이례적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당일날 용산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지금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있거든요. 일전을 이제 각오할 그런 자세로 응징에 대해서 단호하게 좀 나서라라는 이제 그런 요구를 했는데, 이런 얘기는 이제 최근에 북한의 무인기 침투 도발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확전의 각오를 가지고 좀 응징해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메시지의 연장선상에서 던지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신년사와 관련해서 북한의 이제 도발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준엄하게 좀 꾸짖을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동시에 북한에게 비핵화에 좀 동참하라라는 요구,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좀 동참하라는 그런 요구를 좀 덧붙여서 했으면 하는 이제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좀 윤석열 대통령께서 언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역시 이제 확실하게 좀 진상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서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정도의 메시지는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 어느 때보다 경제 위기가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경제 위기가 굉장히 심화되면서 특히 이제 민생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약자와의 동행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따라서 사회 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좀 내놓겠다라는 좀 그런 메시지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고, 이런 이제 모든 것이 사실상 형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방 통행식으로 지금 전달이 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신년사를 낭독하는 형식으로 되다 보니까 기자회견 대신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게 되고 국민이 알고 싶은 그런 부분의 좀 메시지는 나오지 않아서 지금 경제와 또 그리고 3대 개혁에 대해서만 신년 메시지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배 교수님께서 주로 이제 신년사 메시지와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들을 많이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소통의 문제도 이제 말씀해 주셨고, 역시 이제 여야 간에 어떻게 이제 협력과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이런 많은 국정 과제들을 잘 이제 끌어갈 것인지. 그런데 이제 이전과 관련해서 여야 간의 신경전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오늘 청와대 영빈관 대통령 신년 인사회, 여기 이제 이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도 이제 참석을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조금 뭐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 주재 신년회라는 것은 정당의 행사도 아니고 정부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입법, 사법, 행정, 그다음 정치권 전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올해의 국민을 위해서 어떤 각오를 다질 것이냐, 이런 신년 인사하는 자리단 말이에요. 정의당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정미 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거대 야당의 대표, 또 원내대표, 지도부 중에서 아무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에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조금 초청하는 방식이 격이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2일 날 행안부 쪽에서 이메일을 통해 가지고 신년 인사회가 있는데 참석하시겠느냐, 그래서 답변을 달라 그러니까 일정이 있어서 답변 참석을 못한다라고 이제 답을 했다고 그러는데, 조금 심사숙고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재명 당대표는 아마 일정이 잡혀 있을 겁니다. 뭐 봉화마을이라든지 김대중 대통령 묘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뭐 이제 인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원내 지도부 박홍근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등 일부라도 좀 참석을 해가지고, 이게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모임도 아니고 전체 지도자들이 모여서 국민들에게 인사하고 원래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각오를 밝히는 자리거든요. 네. 이런 데 좀 참석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 정도 되시는 분이 직접 전화를 해서 조율을 했으면 더 좀 모양새가 좋을 뻔했다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장관 이메일로 이제 전달했다고는 하죠.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그런 뭐 소환 이 시점을 두고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이런 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그리고 조사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의 문제는 별개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벌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7개월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여당 지도부는 아주 여러 차례 만났는데 아직까지 야당 지도부를 한 차례도 만나지 않았어요. 이건 지금 이제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신년
모임을 가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제1야당 대표라면 최소한의 예우는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메일로 딱 보내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인 예우를 갖추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기존의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서운함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정무수석이 사전에 좀 예방을 해서 정중하게 좀 초청을 했다면, 근데 뒤집어서 초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이메일로만 초청을 했다라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 오지 말라라는 또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나는 이렇게 진정성 없는 그런 형식적인 초대에 모양 갖추기식에 들러리는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함직도 하고요.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좀 이 자리에 참석했으면 어떻을까 하는 좀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 자리에 참석해서 기자들이 또 여러 가지 물어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7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야당 지도부하고 여러 차례 본인이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하지 않는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졌으면 오히려 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멋스게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진정성이 있다면은 저는 당장이라도 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하고 회동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야당의 협조 없이 경제 살리기가 가능하겠습니까? 또 여러 가지 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저는 이 모습을 보고 이게 새해 펼쳐질 우리 정치의 기상도가 지금 보여지는 것 같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새해에도 강대강의 전국이 계속 펼쳐질 것 같다라는 그런 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네, 새해 전국의 예고편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분 다 사실 이 신년 인사회에는 이재명 대표가 좀 참석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을 같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역시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죠. 김진표 국회의장 나란히 화두를 던진 게 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하나의 선거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그런 방식이죠. 소선거구제인데 그렇지 않고 좀 선거구의 면적을 좀 넓히고 한 2명 내지 뭐 4명 이상을 뽑는 그런 방식, 중선거구제로 이제 바꾸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뭐 우리 정치사에서 여러 번 등장했었던 쟁점이기도 하고요. 뭐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뭐 선거구제 개편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대통합의 가장 큰 장애물이거든요. 그리고 진영 간의 갈등과 대립의 원인이 이 선거구제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호남에서는 대부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고 영남에서는 대부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영남과 호남은 계속해서 갈등과 대립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번 21대 총선거구에서 4표, 즉 대표가 되지 못한 표가 43.7%가 됩니다. 즉 국민의 의사가 정치권에 40% 이상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에서 즉 한 지역구에서 2명 또는 지역을 가면 시군구가 넓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통합해가지고 3명 또는 4명을 뽑아서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당선될 수 있고 또 영남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이런 선거구제를 만들어야지 민주주의의 대표성의 원칙도 반영이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을 조금 바꿔야 되겠다.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도 대선 기간 동안에 본인 입장을 밝혔고 이런 발언을 밝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장도 이 망국적인 선거 정치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중대 선거구제로 가야 된다고 해서 국회에 지금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야 의원들 또 정치인들이 정치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이 국민 대통합의 장애가 되고 지역 간 갈등과 정치권 진영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소선거구제를 반드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 21대 국회에 보면은 영남의 총 지역구 의원이 65명인데요. 이 중에서 59명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리고 호남은 28석인데 민주당이 27석입니다. 또 수도권은 121석인데 그중에서 104석이 민주당입니다. 지역적 편향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 지역 통합을 위해서 이 선거구제를 반드시
개혁할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대표되지 못하는 표를 비례로 해가지고 연동형으로 편법, 탈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지난번 21대 총선거에서 위성 비례정당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을 가장한 비례정당,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가장한 위성 비례정당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대통령제에서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정당 비례대표제로 가는 게 조금 국민의 대표성도 반영을 하고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면 영남에서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를 양보를 해야 되고, 호남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양보해야 되고, 또 수도권에서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를 양보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 기득권들이 선거제도 개혁에 얼마나 동참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대의제 민주주의의 취지도 살리고 사표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이 중선거구제라는 제도가 상당히 우리가 뭐 토론을 해봐도 소선거구제보다 여러 가지 더 좀 장점이 많고 그런 측면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하나의 지역구에 한 개의 정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이제 복수 후보로 이제 내세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뭐 하지 말라 할 수도 없는 거고, 정당의 자율성 차원의 문제니까.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주의의 어떤 폐해를 우리가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뚜껑을 열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러면은 이 중대선거구제를 했을 때 호남에서 이제 어떤 이런 그 대안적인 그 정당 후보로 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민주당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영남 지역에 가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이거는 이제 각 정당이나 셈법이 좀 복잡하게 엇갈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구제를 개편하면은 긍정적인 요소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전체적으로 영호남에서도 여전히, 영남에서는 국민의힘, 그리고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절대 강세적인 그런 입장을 누리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PK 지역에서는 상당 부분 민주당이 약진할 가능성이 좀 보여지고요. 예. 또 호남에서 좀 굉장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좀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릴 수가 있다. 특히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이제 정의당 등 제3정당에서도 어느 정도 숨쉴 정치적인 공간이 열릴 수가 있다. 라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중대선거구제의 폐해도 있어요. 일단 다선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이제 기득권이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또 금권, 또 계파 파벌 정치로 흐를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정당 정치가 오히려 후퇴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따라서 현재 이제 승자 독식구제,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야 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제 비례성을 좀 강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사표를 좀 방지를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또는 뭐 권역별 비례대표라든지 이 비례대표제를 좀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 또 플러스 현재 이제 공천제도도 좀 상당히 손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네. 의견도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상향식 공천이 아니라 극소수의 당 지도부가 사실상 공천권을 행사하는 그런 하향식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시민 공천 제도를 통해서 민심이 좀 강화되는 그런 부분에 좀 개혁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역시 두 분 모두 필요성을 절감하신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 하지만 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전에 좀 따져봐야 될 점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당 그 명보다는 개인의 경쟁력이 이제 더 중요해지는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각 이 후보들이 이제 사적 네트워크를 이제 가동을 해서 굉장히 경쟁이 좀 과열되는 그런 측면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비례대표제를 이제 보완할 필요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이게 3개월 안에 선거법 개정이 가능할지, 이게 기존의 일부 의원들의 이해관계하고도 좀 맞물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선거구 획정을 이제 다시 해야 되는 그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각 정당 지도부의 공천 영향력이 좀 약화되는 측면도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선거법 개정 가능할까요?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 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선거법을 개정하려야 할 사람들이 현직직 국회의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명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을 하면서도 예. 실질적으로 자기가 직접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에 이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것인가? 예.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이 어려운 선거제도,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장의 강력한 주도력,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당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좀 개편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역형 연동형 비례제를 해서 득표율을 도입해가지고 지역에서 표를 많이 받았는데 당선되지 않는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독일식 득표율 연동 비례대표제 이런 좀 가미하고 이렇게 해서 정당별로 봤을 때는 어느 정당이 불리하다, 유리하다라고 따질 수는 없지만은 국회의원들 개인들은 전부 다 손해를 보게 돼 있거든요. 영남권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사실은 이렇게 가면 절반 정도 의석을 내놔야 되고요. 그다음에 호남에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절반 정도 의석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도 지금 대부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자리를 내놔야 되는데 자기 지역구를 그렇게 하고서 이 선거법을 개정을 받아들일 거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시민단체와 학계에서 대부분 이 선거제도의 병폐와 개선 방안, 그다음 거기에 대한 장단점은 상당히 많은 연구와 분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겠지만 하셔서 강력하게 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이게 원래 선거제도는 룰이기 때문에 내년 4월 10일 날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4월 9일까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예전에 보면 선거제도 개혁이라든지 선거구 획정은 거의 연말 넘어서 선거 직전까지 가거든요. 네. 그렇게 하더라도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어서 이번에 꼭 이 선거제도를 개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좀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역시 이제 승자독식의 폐해를 좀 막기 위해서는 꼭 추진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그 여야의 이제 정개특위에서 일단 그 논의해서 안을 만들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시간적으로는 좀 상당히 촉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법적으로 따지면 일단 4월 달까지 선거구 획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선거 전까지 몰고 가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야가 의지만 있다면은 결국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모양새를 보면은 국회의장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여야 정개특위가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 쪽의 입장도 찬성하는 입장이고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도 특위 간사도 긍정적인 입장. 여기에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중대 선거구제로 개편했으니까 전체적인 이제 모양새는 가능한 그런 모양새인데 실제 이제 이게 가능하려면은 여야 간의 정치적 셈법이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대 선거구제로 선거구를 개편하면은 어느 당에 유리할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유리하다. 왜냐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수도권 그리고 또 중부권에서는 결국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반반의 의석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럼 이제 나머지 지역은 이제 영남과 호남인데 영남과 호남에서 이제 영남의 의석수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영남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된다 그래도 국민의힘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거나 최소한 제2야당이 된다 할지라도 제1당인 민주당과 의석수가 굉장히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총선 결과로 볼 때 지금의 이제 현격한 그런 우세를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뒤집으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판단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겉으로는 정치 개혁을 위해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실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여야 지도부의 정책이 또 운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결과가 나오기는 좀 상당히 쉽지 않다. 실제적으로 여태껏 총선 때만 되면 늘 주장한 게 이걸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결국 9호로만 끝나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패턴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논의가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좀 더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이제 다 끝난 것 같아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중대선거구제를 할 경우에 어느 쪽이 유리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에 대해서 일부 지역구에선 시범 실시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이제 관련 보고서도 나왔는데 거기서는 좀 배 교수님 의견과는 좀 약간 다른 해석이 좀 나온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조혜진 의원과 김영배 의원을 모시고 또 토론을 하는데요. 두 분 다 정개특위에 이제 소속돼 있는 분이기도 해서요. 실제로 여야 의원 모시고 또 같은 문제에 대해서 또 심도 있는 토론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의 측근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범죄 수익 275억 원을 숨겨준 혐의로 사건의 정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를 앞두고 김 씨가 받을 압박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화천대유에서 김만배 씨와 대장동 사업을 함께 해온 이한성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가 새해 벽두부터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두 김 씨의 최측근들로 특히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인 최 이사는 과거 김 씨가 구치소에서 나올 때 헬멧을 쓰고 짐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재작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범죄 수익 275억 원을 숨겨준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본격화하자 김 씨의 지시에 따라 회사 계좌에 있던 돈을 수표로 빼 대여금고 등에 넣어두거나 대여금 명목으로 가장해 송금했다는 겁니다. 은닉 규모는 지난해 말 이들을 구속할 때보다 10억여 원 더 늘었는데 검찰은 일단 148억 원어치 수표는 실물을 찾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기소를 이번 사건의 큰 축 가운데 하나인 범죄 수익 환수 수사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김 씨가 받을 압박 역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도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대장동 의혹 전반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관여했는지 강도 높은 수사가 예고돼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 씨는 다른 대장동 일당과 달리 이 대표 측의 비리 연루 의혹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측도 이를 근거로 주로 김 씨의 발언을 옮긴 남욱 변호사의 폭로는 전언에 불과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의 입은 검찰 입장에서도 중요한 열쇠입니다.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측근에게 선거 자금을 제공하거나 지분을 약속했다는 결론까지는 도달했지만 측근들이 이 대표의 관여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물증이나 정황 증거 같은 다른 연결고리를 더 보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김 씨는 지난달 말 퇴원해 자택에 머물고 있지만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김 씨 상태가 나아지는 대로 수사 재개 시기를 결정할 방침인데 그전까진 사업 인허가 과정과 검은 돈의 용처를 계속 추적한다는 계획입니다. YTN9입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마치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수사기관의 눈을 속인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전 여자친구 유가족들과도 연락이 닿아 DNA 검사를 진행하는 등 혐의를 입증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이기영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휴대전화로 안부를 묻는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바쁘다거나 전화하기 어렵다고 둘러대는 대범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도 휴대전화를 자기 것처럼 쓰면서 피해자 행세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살해한 전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지인들이 연락하자 바쁘다는 식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벌인 행동과 판박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기영이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경기 파주시 공릉천 일대 수색 작업은 뚜렷한 성과 없이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이뤄진 지난해 8월 중부지방에 큰 비가 자주 내린 만큼 시신이 바다로 휩쓸려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한다면 이기영의 진술과 범행 현장에 남은 혈흔 등 간접 증거로만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경찰은 전 여자친구의 유족들을 수소문 끝에 찾아내 DNA 대조 작업을 진행하기로 해서 수사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범행 동기를 밝혀내는 것도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했다는 강도살인 혐의가 입증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 둘 중 하나만 선고할 수 있지만 이기영의 진술대로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으로 인정해 살인죄를 적용할 경우 양형이 훨씬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이기영의 추가 범행 의혹과 관련해선 새롭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기영의 통화 기록을 토대로 지인 380여 명을 조사했는데 또 다른 과거 여자친구 등 360여 명의 안전이 확인됐고 나머지 20여 명도 전화번호를 바꿔서 연락이 닿지 않는 등 특별한 범죄 혐의점은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경찰은 이기영을 이번 주 안에 검찰에 넘기고 송치 이후에도 일부 혐의에 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당시 최초로 불이 시작된 폐기물 운반 트럭은 과거에도 비슷한 화재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화재사고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트럭 운전자 A씨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번 화재 당시 최초 발화한 트럭에서 재작년에도 고속도로 주행 중 불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이 났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피해를 키운 배경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차량 차단 장치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가 의무화된 첫날, 인천공항 검사소에선 큰 차질 없이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4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도 입국자 대부분은 중국의 상황에 심각한 만큼 받아들여야 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붉은색 명찰을 목에 건 사람들이 군인의 인솔을 받고 이동합니다. 중국에서 단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관광객들입니다.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 첫날 PCR 검사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설치된 검사소에 도착하면 이름과 여권 번호 등 인적사항을 등록한 뒤 검사 비용을 내고 차례로 검사를 받습니다. This is just business because now that it's opening, I can come here. It's actually pretty smooth. We got out of the plane, then we have to wait together. There is a lot of registration process, a few steps, and then we go for the test, COVID test, and then we come here. 다만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4시간을 별도의 대기 장소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확진으로 나올 경우 수도권에 마련된 격리시설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며 치료받습니다. 여기 기다려야 될 텐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중국 지금 코로나도 많이 심하고 어쩔 수 없죠. 최근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 비율은 20에서 30%대에 이릅니다. 인천공항의 코로나19 검사소는 3곳으로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내국인과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는 거주지 주변 보건소에서 입국 24시간 안에 검사받아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추이를 지켜본 뒤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국제 이슈를 짚어보는 국경 없는 저녁. 오늘은 2023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해도 그랬고 새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만 전 세계가 그야말로 안보, 경제, 기후, 보건 각 분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와 불안한 그 요소를 안고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뭐 어김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분야별로. 일단 이제 안보 분야에서는 역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연말 연시라고 해서 이 포성이 멈추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과거에는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전쟁을 멈췄다는 그런 뭐 기록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것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크리스마스 지난달이었죠. 24, 25일 그때가 이제 연말이면서 또 주말이기도 했는데 그때 또 사상자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고 1월 1일 이때도 또 이제 주말이었습니다만은 그때도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습이 계속 이어졌는데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드론이라고 부르는 그 무인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습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인기 격추가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1월 1일 날 45대를 격추시켰다 이렇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밝히기도 했고요. 그만큼 이제 민간인 피해도 이제 많이 늘어났고 민간인 사망자도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현재 그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습니다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루안스크, 도네츠크 그러니까는 돈바스 지역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지역을 향한 그 공습도 있었단 말이에요. 무인기 공습. 그거는 그러니까 러시아가 했을 가능성은 낮고 우크라이나에서도 역시 그쪽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 같고 그쪽에서도 역시 이제 민간인 피해자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 대체적으로 보면은 러시아는 이제 전후방 가리지 않고 이제 그 공습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제 공습을 후방으로도 하고 있고 전장을 중심으로 해서는 주로 그 남쪽 지역 헤르손 중심으로 해서 그쪽을 이제 주로 이제 공격을 좀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저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지난해 가을이었죠. 이 북동부 지역을 상당 부분 다시 회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복한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의 그 돈바스 지역의 경계선 거기서 조금만 더 밀고 나가면 사실상 전쟁이 시작된 2월 24일 지난해 2월 24일 정도의 수준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특히 그 동북부 쪽을 이제 많이 좀 공격을 하는 것 같고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현대전에서 이제 무인기, 드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새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드론과 이제 미사일을 활용해서 계속 이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의 어떤 뭐 사회 기반 시설뿐만이 아니고 뭐 학교나 뭐 호텔이나 이런 민간 병원도 마찬가지고 거주 지역을 이제 공습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이게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곧 이제 1년째가 이제 다가오는데요. 그렇죠. 우크라이나 사태. 네. 아직도 뭐 이 종전까지는 멀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종전 혹은 적어도 휴전이라도 뭐가 이야기가 좀 진전이 되려면 양쪽의 이야기가 좀 접점이 있다던가 뭐 가까워진다던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지금으로서는 러시아 물론 푸틴 대통령이 그 협상의 여지가 있다. 난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협상에 필요한 조건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전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의 경우는 러시아가 주장하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현재 인정하라 이런 거거든요. 현상을 그대로 인정을 하라는 이야기고 현실을 인정하라 얘기고 우크라이나가 주장을 하는 것은 원상 복귀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평화 협상 물론 가능하다. 그렇게 되려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돈바스 지역을 전부 다시 내놓고 심지어 2014년 점령 그러니까 뺏겼던 그 남쪽의 그 반도 거기까지도 이제 그 전부 복귀를 시키면은 그러면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패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자신의 그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완전 퇴진을 각오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지금 또 양쪽에서 말하는 것이 접점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물론 물밑 이 협상은 계속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당장의 어떤 그 휴전이나 종전의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심지어는 내년 말까지도 전쟁이 지속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출구가 안 보인다. 그런 상황이군요.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들어가는 침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이 대국 중국이 혹시 타이완을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떠올렸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는. 그렇죠. 중국의 타이완 침공설 뭐 심심치 않게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물론 뭐 현실적으로 당장 이게 현실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네. 어쨌든 경계감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반도 평화하고도 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네. 당장 거리상으로 지리적으로 우리하고 가까운 거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이 대만을 어떤 그 대만이 전장이 될 가능성 이거는 과거에는 별로 이야기가 되지 않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이제 지난해 처음 그런 위기 의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해에도 이제 여러 차례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전략적인 뭐 미국 입장에서는 전략적 가치와 타이완의 전략적 가치는 사실상 많이 다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을 1년 가까이 겪으면서 미국이 판단한 러시아의 그 전력 이런 것을 봤을 때 현상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인 반면에 이 아시아에서의 경우는 이제 미국은 분명히 중심이 오바마 대통령부터 아시아 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 우크라이나를 말씀드린 이유는 우크라이나 그러면 다시 유럽 쪽으로 미국의 그 어떤 위기 의식, 안보적인 어떤 중심이 가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2023년에도 미국의 그 태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 외교 안보 전략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네. 흔히 우리 오커스라고 부르는 영국과 그 호주와의 어떤 협력, 그 다음에 쿼드라고 불리는 이제 일본과 인도와의 협력 관계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힘에 의한 어떤 현상의 어떤 전복, 변화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 아시아에서 대만에서의 전쟁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 경제도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모두 올해 이 경제가 뭐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아까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제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하나를 얘기한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의 이제 출구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갑자기 물가가 상승하는 그런 것을 이제 경험한 것이 지난 한 해였었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 그리고 서유럽 같은 경우에 물가 상승률이 뭐 7%, 8%, 9%, 심지어 영국은 두 자릿수까지 넘어가는 그런 그 선진국 중에서는 영국이 가장 심각한 그런 경우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임금도 오를 것이고 임금이 오르면 또 물가가 오를 것이고 이게 이제 반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도 그 연준에서도 그렇고 연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럽의 중앙은행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인플레이션은 이제 막아야 된다. 더 낮춰야 된다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목표치는 아직 너무 멀죠. 그 2% 물가 상승까지 갈 때까지는 계속해서 고금리를 가겠다. 그러니까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이제 계속 목도를 했습니다만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올리고 그리고 유럽도 따라 올리고 버티던 일본도 살짝 이제 일본이 이 올해 4월에 그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년 만에 바뀌는 안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바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과연 또 금리 정책이 이제 바뀔 것인가 그것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는 올해 말까지는 고금리는 계속 유지되는 건 거의 확실하다. 이것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의 영향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드렸던 그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이런 것들과 관련을 해서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죠. 네. 지난해 이제 경제 안보라는 그런 키워드가 좀 부각되기도 했고요. 네. 이 외교 문제는 곧 경제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중심에는 이 공급망 재편 문제, 특히 그렇죠.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이제 반도체 분야에서의 공급망 재편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죠. 미국 정부가 이른바 이제 반도체 과학법을 마련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이런 거겠죠. 미국의 반도체 분야에서는 이제 미국에다 투자해라, 미국에 공장 지어라,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요약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이게 이제 현재 진행형의 이제 계속 그 현안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근데 이제 미국발 어떤 그런 그 변화의 그 변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그러지 않아서도 중국도 이제 변했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그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 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모든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자신들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 내수로도 얼마든지 경제를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기술력만 향상이 된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냥 자신들이 만들어서 자신들이 쓰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하셨던 그 반도체 과학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이 이제 갑작스러운 어떤 변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중국을 믿고 있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것이 좀 빨리 왔다 뭐 이렇게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와야 될 그런 시나리오인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비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중심의 그건 사실 우리나라만은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렸던 중국으로부터 이젠 좀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 못지않게 조금 있으면 중국보다 인구를 추월할 전망인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를 또 어떻게 보면 노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만큼은 못 따라갑니다만은 그 외국인들의 직접 투자, 흔히 그 FDI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그 인도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상승하고 있거든요. 예. 매력적인 어떤 그 투자처다 이렇게 그 전 세계에 눈이 주시를 하고 있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도 입장에서도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그 정부가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50% 파격 인센티브 이런 건 아주 파격적인 어떤 그런 제안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인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그 어떤 공급망 재편 이런 것이 인도에게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것이 이제 올 한 해 또 어떻게 인도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쿼드라고 하는 미국의 동맹국이기도 하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를 보면은 러시아와도 또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인도의 어떤 전략 안보와 경제와 아까 말씀하셨던 경제 안보 전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주시해 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죠. 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투자를 좀 더 다변화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인도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우리 입장에서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 얘기를 했었는데 세계 경제에 또 이 보건 문제도 이 변수로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확진자가 좀 확산하고 이런 추세고 네. 굉장히 좀 아이러니컬한 것 같은데요. 지난 한 해 동안은 이 전면적인 이제 도시 이 봉쇄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이.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봉쇄를 풀었는데 그게 네. 또 다시 이 경제의 어떤 이 불안한 그 요소가 되는 측면이 있다고요. 그렇죠. 네. 사실 그러니까 중국의 코로나 정책 대응 실패라는 것이 바로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너무 경직돼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앙 소수의 어떤 결정이 이런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전 세계에서 많이 인정을 받았던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필요할 때는 그 엄격한 봉쇄, 통제, 그다음에 핀셋 격리 등등 하고 어느 정도 또 다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할 때는 위드 코로나로 전략 수정을 해서 또 이렇게 이제 그 적응을 하고 있고 이런 어떤 그 유연한 정책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그걸 보여주질 못했던 것이죠. 제로 코로나를 고집을 했는데 사실은 그 제로 코로나가 효과적인 어떤 그 대응으로 그 자리매김을 하질 못했고 왜냐하면은 중국은 그 동안에 그 모든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 공개를 잘 안 했죠. 그리고 공개된 것들도 가짜 수치가 너무 많았고. 이번에도 그래서 이제 드러난 것이 이 중국에서 이제 개방을 하면서 외부로 사람들이 나가면서 외부 공항, 특히 이제 이탈리아의 그 밀라노 공항 같은 경우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50%가 보니까 감염이 돼 있다라는 것이 새롭게 이제 나오는 것이고 지금 프랑스에서는 보건부 장관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 PCR 검사를 의무화 시켰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그 여행객들을 사람을 맞겠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과학적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도대체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미크론 변종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거. 이게 전 세계 다른 나라들로 공유를 하고 있지 않고 이런 어떤 결과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의 큰 오류 그리고 거기에서 빚어지는 어떤 이제 실수 그리고 거기서 빚어지는 이제 상황이 지금까지 온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 환자가 이제 급증하면서 자, 이 부분이 이제 중국 변수가 이제 세계 경제를 강타할 수도 있는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밖에도 이제 기후 문제도 있습니다만 네. 세계 이제 곡물 생산이 좀 급감하기도 하고 이상 기후로 인해서 기후 문제 관련해서는 이제 다음번에 또 모시고 좀 더 깊이 기후 문제, 에너지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예, 알겠습니다. 임상훈 인문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요즘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핸드크림 사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핸드크림 제품별로 가격 차이가 최대 1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핸드크림 10개 제품을 분석했는데요. 10ml당 가격이 가장 비싼 이솝 제품과 가장 저렴한 꽃을 든 남자 제품은 가격이 11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하지만 제품별 보습 성능이 가격에 비례하진 않았는데요. 가격이 저렴한 편인 뉴트로지나와 니베아, 이니스프리 제품이 상대적으로 보습 유지가 잘 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핸드크림을 구매할 때 자신의 피부 상태와 사용 빈도, 또 용량당 가격 등을 고려해서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는데요. 자세한 제품별 사용 품질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선종한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 제의를 입은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가지런히 모은 손에 묵주를 쥐고 관대 위에 누워있는 베네딕토 16세. 교황청이 공개한 베네딕토 16세가 교황 제의를 입고 영면에 든 모습입니다. 베네딕토 16세의 시신은 현지 시각 2일부터 사흘 동안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 안치돼 일반에 공개되는데요. 장례 미사는 5일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주례합니다. 레미제라블, 노트르담드 파리 등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 위고의 출생지인 프랑스 동부 부잠송 시청 앞에 세워진 그의 동상 얼굴에 흰 페인트가 뿌려진 모습인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논란은 지난해 녹슬고 낡은 위고의 청동 동상을 복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복원을 통해 동상의 얼굴이 어두운 갈색으로 변하자 실제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동상이 흑인처럼 보인다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부장송 시청에 쇄도했고 결국 복면을 쓴 남성들이 위고의 동상 얼굴에 흰색 페인트 칠을 가는 테러까지 벌어진 겁니다. 이를 두고 프랑스에선 때 아닌 인종차별 논란이 확산했습니다. 피부색에 과민 반응하는 건 인종차별이라는 주장과 실제와 다르게 동상을 만들어 인종차별을 정치적으로 역이용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는데요. 프랑스 사회 이민자와 인종차별 문제를 한눈에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씁쓸한 지적이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새해 들어서는 재난으로 불릴 만한 강력한 북극 한파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습적인 사나흘 정도의 한파는 있겠지만 강력한 한파가 장기간 지속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력한 한파가 2주일 이상 이어졌습니다. 폭설에 겨울 폭풍까지 동반하며 북반구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북극에 갇혀있던 한기가 밀려온 데다 일정 지역에 한기가 계속 유입되는 블로킹 현상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새해에는 기록적인 한파와 재난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대기 정체를 불러왔던 블로킹 현상이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한기의 중심축이 북상하고 강도도 약화했습니다. 따라서 새해 시작부터 찾아온 강추위도 심하진 않고 오래 이어지지도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의 공기 흐름을 막고 있던 동쪽의 블로킹이 점차 해소됨에 따라 최근 이어지고 있는 추위는 앞으로 2일에서 3일가량 더 지속된 후
앞으로 평년의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중반까지도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북극 한기가 우리나라까지 밀려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극 한기는 중립 상태고 예측 모델로 봤을 때 다음 주 중반까지는 북극 한기가 남아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1월 중에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수는 있지만 오랜 기간 지속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12월처럼 심한 한파가 재현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